안녕하세요. 1970년대 부산에서 일본 밀수선을 5년간 탔던 남성입니다. 일본을 한 번 다녀오면 12만 원 월급 반년치를 벌 수 있었습니다. 대신 걸리면 감옥 10년, 바다에서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일이었죠. 저는 그 배를 5년 탔고 결국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하고 후회스러운 그때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도 부두엔 늘 디젤 냄새가 났고 새벽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20살 때 선원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선원, 할아버지도 선원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왕복하는 화물선을 탔는데 한 달에 한 번 왕복하고 월급은 2만 원 남짓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결혼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아내는 영도 조선소 앞 국밥집 딸이었는데 저를 처음 본 날 국밥에 김치를 듬뿍 얹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그 모습을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집 좀 장만하자고. 월세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열심히 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당시 영도 단칸방 전세금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쯤 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전세금이 되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단칸방에서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보면 미안했어요. 빨래 넣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 더 미안했죠. 아들이 밤에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배에서 함께 일하던 형섭 형이 저를 불렀어요. 형은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돈 벌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누가 돈 벌기 싫겠냐고 되물었죠. 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갈 때 물건 좀 사와서 여기서 팔면 돈이 된다고요. 저는 그게 밀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밀수라기보단 그냥 좀 가져오는 거라고 요즘 다들 한다고 했어요. 걸리면 어떡하냐고 물으니까 형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조심하면 되고 자기는 1년 넘게 하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형 얼굴을 보니까 진짜 괜찮아 보였어요. 당시 한국은 외화가 부족해서 정부가 일본 제품 수입을 막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원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위스키, 시계, 특히 소니 라디오랑 세이코 시계는 엄청난 인기였어요. 부산 부잣집에 가면 소니 라디오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라디오에서 선명한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들 신기했어요. 형이 설명해줬어요. 일본에서 소니 라디오 하나가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쯤 하는데 그걸 여기 가져오면 10만 원에 팔린다고요. 한 개에 7만 원이 남는데 중개인이 절반 가져가도 한 개에 3만 원은 남는다는 겁니다. 두세 개만 가져와도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았어요. 5개 가져오면 석 달치 월급이었고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단칸방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고 단칸방에서 우는 아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항해 때 형섭이 형한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다고요. 오사카 전자상가는 제가 본 곳 중에 제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작고 예쁜 소니 라디오가 진열장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섭, 형이 5개를 골라서 계산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15만 원을 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형이 라디오를 천을 싸더니 기관실 구석에 숨겼습니다. 여기에 숨기면 세관도 못 찾는다고 했어요. 철판 뒤 좁은 틈 사이였는데 정말 모를만 했습니다. 형이 몇 년 동안 연구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선실에 누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니까 세관 직원들이 배에 올라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선실을 뒤지고 화물칸을 뒤지고 기관실 입구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세관 직원들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형이 제게 윙크를 했어요. 봤지? 걱정 없다고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남포동 전자상가 뒷골목에서 만난 사람이 라디오를 받아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어요. 형이 돈 봉투를 건네받아서 샜는데 35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7만 원씩인데 중개인이 절반을 가져가니까 17만 5천 원씩인 거였죠. 그래도 저한테 떨어진 돈이 17만 원 넘었어요. 제가 8개월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손에 돈 뭉치를 쥐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게 돈이구나. 이게 돈의 무게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밀수를 했어요. 한 번 왕복할 때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쯤 제 몫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전세금을 모았습니다. 아내한테 돈을 건넸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배에서 특근 많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절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영도 골목에 단칸방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이 작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우리도 이제 집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가족 때문에요. 이 아이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요. 몇 달 후에 형섭 형이 위스키도 하자고 제안했어요. 일본 위스키 한 병이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쯤 하는데 여기선 5만 원에 팔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으로 가져오면 걸리니까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오면 세관이 물인 줄 알고 안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실 물통이랑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형이 물통을 하나 보여줬는데 진짜 물통이랑 똑같았어요. 한 번에 20병씩 가져오니까 제 몫이 한 번에 20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년치 월급이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무서움보다 자신감이 먼저 커지더라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저는 영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원이 됐습니다. 새 옷도 입고 아내한테 화장품도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섭 형이 저를 선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포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수집이었는데 들어가니까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손톱도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는데 일 안 하는 손이었습니다. 형섭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자기 물건도 좀 날라라라고 수수료 올려준다고 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웠는데 뭔가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최 사장의 물건은 규모가 달랐어요. 소니 라디오 50개, 위스키 100병, 세이코 시계 30개. 한 번에 실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돈이 아니라 사장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나르는 사람이 된 거였죠. 저는 이렇게 많이 실으면 걸린다고 말했는데 형이 최 사장이 세관에 사람 있어서 돈 주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요. 최 사장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돈은 늘어났습니다. 한 번 왕복에 제 몫만 50만 원 넘게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 저는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영도에 방 2개짜리 작은 집을 샀어요.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웃고 아들이 마당을 뛰어다녔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최 사장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 손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박진우라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28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랐는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일을 빨리 배웠고 최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최 사장이 뭐라고 하면 바로 알았다고 대답했고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진우가 일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이 진우한테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요. 우리 목 정산하고 나서 진우한테만 하나 더 건넸습니다. 형섭, 형이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나중에 형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진우만 챙기는 게 이상하다고, 뭔가 둘이 따로 하는 것 같다고요. 몇 달 후에 진우가 새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비싼 세이코 시계였어요. 금빛이 나는 시계였는데 아마 2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샀냐고 물으니까 일본에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요. 형이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우리 몰래 따로 물건 들여오는 것 같다고, 최 사장하고 둘이서 뭔가 하는 것 같다고요. 욕심 부리다가 다 걸린다고,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고,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우는 어려 보였고 착해 보였거든요. 저한테도 항상 형님 형님 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오사카에서 물건을 싣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물건이 많았는데 최 사장이 이번에 크게 한번 하자고 해서 최대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세관 차량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형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우르르 배에 올라왔어요. 10명도 넘었습니다. 전원 갑판에 나오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배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실, 화물칸, 기관실,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직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관실이었어요. 물통이 들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위스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 거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하면 전원 조사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줄지어 섰습니다. 형섭형이 한 발짝 나서면서 자기 거라고 했습니다. 형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은 그날 바로 구속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에 징역 2년이었어요. 형이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형이 저를 보면서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망가라고요. 일주일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진우가 우리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진우를 먼저 잡았대요. 진우가 따로 물건 들여오다가 걸렸는데 경찰이 회유했다는 겁니다. 다른 놈들 팔면 살려준다고 10년 감옥 안 가게 해준다고요. 진우가 우리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배 이름도 형섭형 이름도 제 이름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최 사장이 조심하라고 진우가 제 이름도 불었으니까 경찰이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형섭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우가 따로 물건 들여오는 것 같다고 욕심 부리다가 다 걸린다고 했던 그 말이요. 형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노크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창문밖만 봐도 경찰차가 오는 것 같았고요.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박동수 씨 계시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친척 집, 친구 집, 아는 사람 집을 전전했어요.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아내한테 손 벌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동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1,000원 받는 일이었는데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친구들 아버지는 다들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데 저는 낮에 골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아내가 배 타신다고 거짓말했어요. 가끔 형섭형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감옥에서 뭐 하고 계실까? 형수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생각이요. 형이 저 대신 들어가셨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형 얼굴이 떠올라서 깼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형섭, 형이 추수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저는 형을 마중 나갔는데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어요. 형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도 고생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형님이 저 대신 들어가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집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소주를 한 병 시켰는데 형이 한 잔 마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서 숨어 지냈다고 일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연락 끊겼다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최 사장도 경찰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 시절이 다 끝났다고요.
지우는 봤냐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들리는 소식으로는 부산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형이 말했습니다. 기절하고 그냥 우리 각자 살자고요. 자기는 이제 일반 화물선 타려고 한다고,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아직 전다고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일반 화물선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5만 원이었는데 예전에 한 번에 벌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 안전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경찰 올까봐 노크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됐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다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아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고생시켰다고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물선을 타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학교를 잘 다녔고요. 어느 날 부산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선 좀 사오라고 해서 나온 길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시장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진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진우가 먼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라고요. 진우가 멈춰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진우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오히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옷도 낡았고 구두도 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대답이 없었어요. 진우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섭, 형은 2년 감옥 갔다고, 저는 2년 도망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죄송하면 다냐고, 형님은 2년을 잃었다고, 그 2년 동안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감옥에서 못 봤다고, 그거 아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따로 물건 들여오다가 걸렸는데 경찰이 10년 갈 거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 팔면 살려준다고 해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죽고 싶지 않았다고, 자기도 가족이 있다고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진우 얼굴을 보니까 형섭 형이 생각났습니다. 2년을 감옥에서 썩은 형님이요. 그리고 2년을 도망다닌 제 모습도요. 우리 모두 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을 풀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는 거요. 진우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손님을 부르고 그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결국 우리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형섭 형도, 저도, 진우도요. 다만 남은 건 달랐어요. 형은 2년을 잃었고 저는 2년을 숨어 살았고 진우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가끔 생각합니다. 그대 형섭 형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대 제가 첫 밀수를 거절했다면요. 그대 진우가 따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 후로 저는 10년 넘게 화물선을 탔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안전하게 살았어요.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원이 됐고 결혼도 했습니다. 손자도 생겼어요. 이제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형섭 형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다를 그리워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도 파도 소리 얘기를 하셨어요. 장례식 날 형수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남편이 2년만 갔다고, 고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수님도 우셨고요. 진우는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가끔 자갈치 시장을 지나게 되면 그날 진우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고개 숙이고 돌아서던 그 모습이요. 지금도 가끔 손이 라디오를 보면 심장이 먼저 뜁니다. 손에 쥐고 떨던 그 작은 라디오, 돈뭉치, 그리고 세관검사 때의 시간감이요. 그대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욕심이 생기고 겁이 없어지고 결국 무너지죠. 저도 그랬고 진우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돈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제일 아픕니다. 돈 잃는 것보다, 시간 잃는 것보다 배신이 더 아파요. 형성, 형이 잃은 2년도, 제가 잃은 2년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는 거요. 지우를 용서했지만 그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형성, 형의 2년도, 제 2년도, 아내의 고생도요. 그게 제 인생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선택이 옳았는지, 진우를 용서한 게 맞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5년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놨다는 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